어? 상가 공사하나? 우리 동 바로 옆인데. 아우, 시끄러운 거 아이가. 저기요, 뭐 하나 물어볼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 여기 공사하나 봐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아, 3개월. 알았어. 전 이만 공사 들어가 봐야 돼요. 아, 예. 아침에 닦았는데 또 이렇게 분지니. 공사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겠고. 진짜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이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참는데 한계가 있지. 진짜 해도 너무하네. 이 옆동 사는 사람인데요. 공사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건축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공사를 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가 없다면 답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못 견디겠는데. 양해해달라면 끝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무슨 수를 내야지. 회장님, 상가 공사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아휴, 안 그래도 다른 입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공사장 바로 옆동이잖아요. 피해가 심각하다니까요. 저렇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전에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공사가 강행됐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로부터 어떤 대책이나 협의도 없었고요. 이대로 참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합시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을 중심으로 저와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장의 업체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공사 때문에 우리 아파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피해 보상 해주세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행정 절차도 다 적법하게 마쳤는데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곧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로만 참아달라고 하면 끝입니까? 내 땅에 건물 짓는데 무슨 문제냐고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루라도 살아보세요. 1시간, 아니 1분도 못 참고 힘들다고 나갈걸요?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피해 보상이든 대책이든 마련해 주세요. 참 웃긴 사람들이네. 아니 허가도 다 받았고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니 왜들 난리예요? 아, 공사 핑계로 뭐 좀 받아먹을 거 없나 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당신들 업무방해로 내가 형사 고소할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고소를 지금 누가 한다고?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아니, 해보세요. 제하고 할게. 아 그래, 내가 딱 기다려. 할게. 두 분 진정하시고요. 사실 이런 공사를 하면은 인근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사 건축주는 그렇지가 않네요. 뭔가 보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들도 뭐 시킨 대로 일을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냥 법대로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법대로 따져봅시다.
네, 로이어 아파트 인근의 상가 건물이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서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 걸린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위층에 이사만 해도 딱 반나절입니다. 네. 그것도 스트레스거든요. 하루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도 찾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또 건물을 철거를 했고 신축 공사가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김병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내가 사는 곳 바로 옆 건물에서 철거 공사 그리고 또 신축 공사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당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겠죠. 아마 주민들의 피해도 클 겁니다. 이건 사실 실제로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대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뭐 사실 공사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공사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조심을 한다고 하던데 때문에 뭐 소음이나 진동이 그리 크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어떻습니까?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요. 예. 공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철거를 하는 공사. 예. 또 다 철거한 뒤에 이제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가 있는데 이 철거 공사는 이야기가 좀 다르거든요. 이 건물을 짓는 신축 공사는 이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거 많이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축 공사 현장 가보면 이제 안전 수칙도 뭐 비교적 잘 지키고 또 공사 현장인데 소음 측정기 같은 걸 설치해서 뭐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던데 네. 예전과 달리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철거 공사는요. 이제 오래된 건물, 뭐 특히 이제 견고한 어떤 콘크리트나 철근 등 이거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발파 작업을 해서 폭약을 이용한다든지 또 중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강하게 충격을 줘서 부수는 작업 수반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원래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소음, 진동, 분진 발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용히 공사해라.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공사해달라. 이건 사실 공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소음, 진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이를 수인 한도라고 부르고 수인 한도를 초과한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기준이 수인 한도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용어를 좀 쉬운 말로 바꾸면요. 예. 이게 참을 수 있는 한계. 한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법원은 이제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이제 용인, 수용, 이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 이걸 수인 한도로 보고 자, 이를 초과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법에서 말하는 그 수인 한도, 참을 수 있는 한계,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대법원에서는요, 이 수인 한도를 이제 매우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그 침해 정도, 또 피해의 성질과 정도, 지역 환경의 어떤 특수성,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등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각 사건별로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어떤 특성에 따라 수인 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 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네요. 야,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보니까 기준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딱 보이는 정해진 거. 네. 확실한 그런 기준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이 소음진동관리법인데 소음진동관리법 이제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서는 이제 주거 지역의 이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그 규제의 기준을 네. 이 수치화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 바로 인근이니까 자, 여기에 대응하는 소음의 기준이 정해지는데요. 주간 보통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보통 65데시벨. 그 외에 아침 저녁 시간에는 이제 60데시벨. 야간 새벽 시간에는 보통 이제 50데시벨입니다. 대개 이제 공사가 이제 주간에 이루어지니까 65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면 수인 한도를 넘은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데시벨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소음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소음을 측정해서 수인 한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민들이 소음 측정기를 좀 구매해가지고 측정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사실 이렇게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예. 근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직접 측정한 건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원래 이게 정확한 소음의 측정을 위해서는 이제 KSC IEC 6167에서 정한 클래스 2 소음계. 말이 어렵죠. 네.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그 소음 측정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측정해야 되고요. 예. 또 소음 측정하는 그 방법도 뭐 거리나 높이 등을 다 준수해서 이렇게 측정한 것만 법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원래 그 이유라는 게 이 소음 측정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게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가로서 현장 가서 소음 측정한 그 결과를 증거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측정하시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소음 측정이라는 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소음 측정기를 사서 내 편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하고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 결과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그게 딱 정석적인 방법인데 근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정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오답이 나오다니요.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마 이제 소송 경험해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 측에서 이제 거기다가 보내고 또 감정 신청하고 또 감정이 나와서 이제 감정 결과를 받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적어도 한 3, 4개월, 뭐 길게는 1년 가까이 지난 뒤에야 뭐 감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가 흔하거든요. 예. 그런데 드라마 사례 한번 보십시오. 철거공사 언제까지 하나요? 물어봤을 때 한 3개월 3개월 정도 얘기했단 네네. 말이죠.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감정을 해버리면 이미 철거 다 끝나고 그러네요. 공사 다 마무리됐는데 법원에서 나온 감정이 나와서 현장을 감정해봐야 무의미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시간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인데 예. 자, 이런 경우에는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전하겠다는 그 증거는 이제 감정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민사 증거 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고 자, 감정을 받도록 이렇게 서둘러 진행을 해주는데 통상 한 1, 2개월 이내에 감정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한 3개월 정도 철거공사를 한다고 하니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을 하고 그 공사에 대해서 본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데, 근데 건축주인 김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 허가를 적법하게 받았는데 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건축주께서는 계속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 예. 행정상 다 허가받은 거다. 이렇게 행정청에서 행하는 이게 건축 허가는요, 이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는 공사업자, 주민들, 이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문제니까 건축 허가 여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 행정관청에서야 공사를 허가한 거지 시끄럽게 공사를 하라고 허가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고 할 때 공사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됩니까? 누가 되죠? 아,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공사 계약은요, 이게 도급 계약이거든요. 도급 계약이면은 이제 건축주는 이제 도급인이 되고, 이제 공사를 시행한 이제 시공사는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자, 민법 제 757조에서는 도급인, 건축주가 되겠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철원 씨는 지금 건축주, 도급인이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고 하면 책임이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사업자인 공철수 씨에게 이제 수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네. 자, 이 도급인, 건축주에게는 이렇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도급인, 그러니까 건축주인 김철원 씨 중과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따져볼게요. 자, 이제 철거할 건물은 매우 노후된 건물이고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는 이제 주택이 있으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가 있겠는데 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뻔히 옆에 아파트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뭐 가림막이나 차단 시설 정도만 이렇게 설치했을 뿐 소음이나 진동을 예방할 어떠한 조치도 없었는데요. 네. 게다가 이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발생을 대비해서 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뭐 주민들에게 어떤 경고나 사전 알림 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들이 항의하고자 진짜 찾아왔을 때도 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이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이런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 도급인 김철원 씨도 중대한 과실에 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인적공사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건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로이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 피해가 커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거주의 평온, 그 생활의 이익 침해 등을 고려하면요, 신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해야겠는데 이 감정 결과를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먼저 민사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감정을 신속히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면요, 직접 이 손해배상을 이렇게 받기가 어려우니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